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일 여의도 분위기는 정말로 뜨거웠는데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수사와 탄핵 심판을 지연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홍사훈 기자를 모시고 탄핵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뭐 메리 크리스마스 분위기 좋네. 성탈절 분이 저렴하게 한번 내봤는데요. 많이 저렴하네. 돈 좀 쓰지 좀. 돈이 좀 없습니다. 네. 아니 선배 보니까 예. 요즘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본이 말하지 않는 자본주의라는 책을 이렇게 예. 신간을 출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참 이게 출판사가 참 타이밍 어쩜 이렇게 잘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저희가 그 방송에서 저희가 어쨌든 경제 콘텐츠도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네. 이제 경제쇼였었고 요즘 이제 경제를 가끔가다 하지만은 박시동 경제평론가하고 이광수 네. 이제 그 교수하고 같이 이제 방송했던 걸 같이 또 엮고 제가 또 거기다 좀 이렇게 같이 제 글도 좀 제 생각도 좀 쓰고 해서 네. 그래서 하여튼 경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그 부분 위주로 해서 방송했던 걸 좀 네. 출간했는데 시가 안 좋아서 뭐 이거 프로모션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아니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건 표지였는데 예. 안 그래도 동시간대에 방송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타격이 큰데 예. 굳이 신간 표지에도 예. 라이브 시청률 동시간대 1위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 한 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그렇고 정말로 이 예.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맛배기를 좀 보여주시면은 우리 독자들이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자본시장이 그 경제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고 불균형 불합리하다는 거는 어렴풋이는 다들 그렇지 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뭐가 어떤 게 잘못돼 있느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저희가 방송한 걸 다시 이제 네. 텍스트로 엮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하나 좀 말해볼게요.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들어있는 게 네. 야, 삼성이 망하면 한국이 망해. 그러니까 삼성은 웬만큼 잘못해도 좀 봐줘야 돼. 이런 무의식 네. 속에 우리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물론 실질적으로 삼성에 기여한 바 굉장히 크고 그리고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바 사실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삼성이 망하는 거하고 그 경영 구조가 경영진이 이재용 회장이 잘못했으면 네. 물러나는 건 전혀 별개 문제잖아요. 삼성은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주주들의 회사야. 이재용의 회사가 아닙니다. 물론 이재용이나 그 경영주가 대주주긴 하지만은 삼성이 망하면은 한국 사회가 그럼 망하느냐? 네. 그런 면에서 한번 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이재용 회장이 어쨌든 잘못된 거 분명히 우리 보고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거 그냥 봐주자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삼성의 경영 방식의 문제도 지금 도마에 올라 있죠. 과거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비서실 위주의 조직 구조잖아요. 네. 어떤 연구개발이나 생산이나 이쪽의 구조는 뒤로 물려 있고 이재용 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서실 옛날엔 미전실이라고 했고 지금 비서실 위주로 강력하게 그냥 그 회장 중심의 어떤 왕국이잖아요, 그냥. 네. 이게 정말 다른 한국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를 갖다가 망가뜨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단적으로 뭐냐? 삼성의 경쟁사 대만의 TSMC라는 회사 있습니다. 네, 압니다. 네. 파운드리 똑같은 반도체 그렇죠. 회사인데 네. 거기는 요즘 막 하늘을 날고 있거든. 왜 그러겠느냐? 옛날에는 정말 TSMC가 삼성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비교도 안 됐었죠. 왜 그랬느냐? TSMC는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어떤 애플이나 뭐 이런 AI 만드는 그 회사가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반도체를 설계했는데 이렇게 동작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설계했는데 이게 작동되는지 당신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줘 봐. 네. 하면은 그걸 만들어서 그럼 알았어 하고 TSMC가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돈 받고. 그런데 삼성도 똑같은 그걸 갖다 지금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 물론 하지만은 네. 이게 그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이 워낙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삼성도 좀 막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잘 안 돼.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TSMC는 혼자서 잘나서 그렇게 크게 된 게 아니에요. 대만 그 TSMC 주변에 수많은 그야말로 조그만 그야말로 구멍가게만한 반도체 설계 회사들, 이른바 팹리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합니다. 네. 그 반도체 설계사들이 수만 개가 붙어 있거든요. 정말 조그마한 그야말로 자본금 막 1,000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몇십억짜리까지 그 회사들을 갖다가 무시하지 않아. 아, 상생을 하는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걔네들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계해봤는데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디다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TSMC는 그걸 갖다가 해줘요. 그래, 그럼 한번 갖고 와봐. 우리가 1,000개 주문이라도 만들어 줄게 한번. 그러면은 TSMC는 거기서 노하우를 터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네. 노하우를. 그리고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그걸 갖다 이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또 커가는 거고,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를 그래서 아는 거고, 이게 되는 거잖아요. 삼성은 이게 안 됐어요. 아. 주변에 팹리스들을, 반도체 한국에도 팹리스 회사들이 옛날엔 꽤 있었거든요. 지금 한 100개도 안 돼. 왜냐? 삼성이 1,000개 갖고선 무슨 우리한테 그 무슨 껌값도 안 되는 걸 우리 보고 만들려고 하는 거냐. 네. 우리는 최소한 10만 개, 100만 개는 돼야만이 이걸 주문을 받는다. 이 회사들이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삼성은 철저하게 어떤 수평적인 그 경제 생태계를 갖다가 어쨌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전통적으로 수평적인, 삼성과 수많은 그 어떤 그 회사들이 양립하는 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너 그냥 거기서 나랑 경쟁할 생각하지 말고 내 자회사로다가 들어와. 내가 얼마 주면 돼 하고 그냥 그 자회사로다가 하거나 안 들어온다고 하면 말려 죽이거나 이거였거든요. 이게 맞는 거냐 이거지. 네. 이게 삼성이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부분은 이거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은 삼성이 망해야 한국에 지금 수많은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부분도 그런 네, 내용입니다. 보태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반도체 위기라고 했죠. 삼성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 해법으로 제시한 게 52시간 근로제 문제라든 이런 걸 손댄다는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윤석열 정권에서 니까 그게 가능했던 얘기지. 그걸 그러니까, 다시 네. 돌아오자는 거잖아요. 네. 옛날처럼 뭐 돈만 주면 80시간, 100시간 그냥 몸이 부서져라 그러니까요. 하자는 예.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생산성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겠냐 이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죠. 노동 시간을 믿었어. 늘려가지고. 네. 돈 받고 더 일하겠다는 사람 일하게 하라는데 그게 왜 문제인 거냐. 그거는 다시 말해서 가뜩이나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원래는 선진국들이 다 하는 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일자리를 이 사람한테 1.5배 돈 주고서는 맡겨서 이 사람 체력을 갖다 갉아먹고 몸을 갉아먹어서 쓸어 넣으라는 게 아니고 그 일자리를 나누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두 사람한테.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은 왜 두 사람한테 나눠? 저 사람이 1.5배만 10,000원 받는 걸 15,000원만 받아도 나는 하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 네. 줘야지. 이 철학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 구조가 틀린 거지. 네. 저희가 지금 책 얘기를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작진이 걱정하는 게 다 얘기할까봐 책 내용을 다 얘기할까 걱정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혹시 홍사훈 기자님이 출간하신 신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5분을 선정해가지고 월요일에 저희가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책 받아가시고 싶은 분들 그 궁금증을 담아서 댓글을 꼭 방송 밑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 50권 하지 왜 5건만 해요? 그래? 출판사가 5권밖에 안 준답니다.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계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12월 첫째 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느닷없는 계엄 선포였는데 일단은 우리 홍사훈 선배는 그 시각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어쨌든 지금 몸담고 있는 데가 저 뉴스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김어준 네. 뉴스 공장이잖아요. 그때 김어준 공장장이 하여튼 요즘 그 특유의 또 음모론 또 국회 가서 한번 그 충격 폭탄 한번 던져봐라. 사살설. 네. 뭐 저는 그러니까 일부분은 그 근거가 있고 일부분은 좀 근거가 좀 밝힐 수 없는 근거가 뭔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제가 네. 물어는 봤어. 네. 물어는 봤어. 전화는 진짜 받았느냐 그럼 진짜로 진짜 받은 거지 그랬더니 전화는 당연히 받았죠. 받았던 거고 누군지 그거는 물어봐서도 안 되는 거고 밝힐 네. 수도 없는 문제니까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다만 몇 가지 좀 물어보긴 했었는데 사실은 그날 12월 3일 밤에
저도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이제 뭐 나와 갖고 네, 댁에 계시다가 그렇죠. 그래 있다가 네, 이게 뭐야 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 우왕좌왕했었죠. 이게 뭐야 했는데 이제 그 뉴스공장 제작진에서 전화가 온 거야 급하게 사실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자세히 말할 수 없으니 급하니 일단 네. 집에서 나와라 빨리 아, 빨리 나와라 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이제 일단 국회로 가야겠다 하고 이제 그 문을 나서는 찰나였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자세히 말하지 못하니까 하여튼 저 김어준 공장장이 지금 그 피했고 홍 기자님도 그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좀 네, 해라. 위에 요인이 그래서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아니 나까지 뭘 그랬더니 아니, 분명하죠, 거의. 일단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나와라. 그리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눈에 잘 띄니까 하여튼 빨리 나와라. 그래서 안 그래도 나 지금 국회로 가려고 일단 한다. 그랬더니 네. 그럼 일단 국회로 갔다가 집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디서 자? 그랬더니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국회로 그날은 바로 갔어요. 가셨고요. 네. 갔더니만은 막 그때 막 그 도청하니까 그때는 사실 초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경찰이 더 훨씬 더 많았었지. 네. 근데 위에 막 그 다음에 보니까 헬기가 막 두두두두 하고 막 내려가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네. 사실 겁나더라고. 겁났어요, 솔직히. 야, 진짜 뭔가 이게 이 커지고 양반이 있구나. 이 양반 진짜 네. 일을 완전히 크게 뭔가 지금 완전 미친 짓 벌이고 있구만. 근데 혹시 성공하면 어떡하지? 그럼 진짜 집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해제됐다고 이제 나와갖고. 그렇죠. 국회에서 그래서 가결 이제 통해서. 이 뉴스공장에 다시 겸공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해제됐으니까 이제 어떡하나 들어갈까 그랬더니 들어가는 건 뭐하고 그럼 내가 여기 그때 이제 이재석 기자가 생방송 그때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거기로 내가 가야겠네 그랬더니 여기 오지 말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해제가 됐든 어쨌든 간에 아직 밖에 군인들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들어오면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여서 그리고 해제는 됐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알았다고 일단 국회 쪽에 계속 조금 더 있었는데 네. 그다음에 다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군인들 갔다고 이제 여기 방송하러 오라고.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그렇게 거기 새벽 3시까지 있었죠. 네. 이게 포고령 내용을 보면 섬뜩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뉴스공장 주변에 계엄군들이 실제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총 들고 와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의 병력이 어떤 식으로 와 있었던 겁니까 거기에? 지금 우리가 그때 제작진들이 봤을 때는 15명, 20명 정도였다고 했는데 그 네. 뒤에 버스 안에 대기 병력이 뭐 누구는 40명이라고 하고 누구는 60명이라고 하고 지금 뭐 아직 수사 중이라서 네. 정확히 하는데 60명 정도 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야, 60명이나 되는 인원이면 아마도 이제 주요한 사람들 잡아가기엔 충분한 인원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게 어쨌든 그 여론조사 꽃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하여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 건물에서. 그렇죠. 같은 건물에서. 그게 네. 목적 아니었나.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는 그 선관위하고 김어준 그 여론조사 꽃을 갖다 한 붙여가지고 거는 예. 민주당의 명태균을 만들려는 작정이었어 김어준을. 자 봐라 지난 총선이나 이런 거 전부 네. 다 여론조사 이 조작으로 꽃에서 한 거다. 조작하고 김어준이 네. 명태균 역할을 해갖고 선관위가 거기 동조해서 짝짝꿍 돼갖고서는 네. 조작한 거다. 이렇게 만들려는 의도 아니었을까.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김어준 총수가 굉장히 유력한 인사인 건 맞는데 왜 굳이 여러 사람 중에 주요 정치인과 함께 체포 대상 명단에 올랐는가 너무 궁금한데 네. 본인 당사자는 좀 그런 이유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네. 내가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물어봤어. 김어준한테. 뭐 자세히 다른 걸 얘기하지. 네. 또 내가 여기서 자세히 또 들은 걸 얘기할 그렇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한 가지. 그때 이제 같이 체포조 명단에 조국, 양정철, 그러니까요. 김어준 네. 세 명을 갖다 특정해서 가다가 그 HID가 이제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습격한다. 그런 시나리오 얘기했죠. 종북 좌파 세력을 구출하는 그 퍼포먼스를 연출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살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빨리 김어준한테 누군가가 우방국에서 전화를 해갖고 일단 튀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 3명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나머지 2명 네. 조국 양정철은 전화가 갔대? 그랬더니 전화 안 갔다는 거야. 두 사람은? 네. 그래서 자기한테만 전화 왔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럼 나머지 2사람 죽어도 상관없었다는 건가?
그래서 왜 전화를 안 했는지는 네. 모르겠답니다. 아니, 나도 그건 모르겠고. 누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전해지기를 네. 그 정보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본인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 알람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김어준 총수의 그런 주장도 당연히 근거가 있어 보여요. 네. 아니 그거는 뉴스타파에서도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뉴스타파에서 한동훈 사살 지령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게 누군가 최종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김건희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워낙 미워했으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HID에 지시한 사람은 노상원이었다라는 걸 지금 그 뉴스타파에서 지금 취재 중인 거군요. 봉지욱 그렇군요. 기자가 네. 어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그걸 네. 그 정보사 네. 그쪽 내부 인원이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뭐 사병은 아닐 테고 당연히 꽤 그 고위직 간부가 그걸 뉴스타파하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심 일단 노상원이 그 사살 지령은 내렸다. 지시는 음. 명령은 그랬는데 지금 사실 상황이 어제 오늘 막 지금 이상하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네. 제보하려고 했던 그 군인들도 마음을 예. 좀 움츠러드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야 이거 윤석열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것 같다. 혹시나 그런 거 아니야? 만에 하나. 예. 만에 하나가 아니고 지금 그럴 가능성 꽤 있습니다. 지금 꽤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은 나라야 작살이 나든 말든 윤석열이 법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되는 구조. 물론 지금 그 키는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 갖고 있고, 그렇죠. 네. 한덕수 권한 대행이 어쨌든 자신이 살 길이, 자신이 빵에 들어가지 않을 길이 뭔지를 갖다 그게 가장 최우선의 우선 고려 순위일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는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싶은 게 그 홍 선배 같은 경우는 심지어 국회에서 헬기 날아드는 모습도 보셨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야당을 향한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봤을 때 경고성 계엄으로 보였습니까? 경고를 그런 식으로 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요. 야당에 예. 대한 경고를 왜 그런 식으로 해. 헬기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그런데 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그때 그 계엄이 어쨌든 국회를 장악을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게 있었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가장 결정적인으로 도와줬던 거는 네. 헬기가 굉장히 늦게 도착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국회 갔을 때 그때 이후에 막 날라들더라고. 그러니까 소식을 접하고 간 홍사훈 선배보다 헬기가 그렇지, 늦었다는 더 거 아닙니까? 늦었어. 쉽게 얘기해서. 예. 원칙대로 따지면은 그 계엄 선포 윤석열이가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네. 그때 헬기는 동시에 국회 터치다운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만이 국회를 딱 봉쇄해서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잖아.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중에 그제 그 MBC 보도에서 그 과정을 갖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30분에 갖고선 쭉 나오는데 그게 정말 저는 한국의 운명을 갈랐다고 하늘이 생각해요. 도운. 예. 왜냐면은 그때 그 특전사 헬기가 12대가 그 블랙호크 헬기가 특전사 대원들 싣고서는 목적지가 국회라는 건 이 헬기 조종사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고서는 이제 땅 위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비행 허가를 갖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국회로 들어간다 했는데 그거는 허가권자는 수도방위 사령부의 작전 통제실 여기서 이제 그 딱 왜냐면 수도권에는 워낙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군 비행기들도 통제를 하는군요. 예. 명령이 있어야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기름 떨어져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그 특전사 헬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는 야 이게 무슨 계획에도 없던 비행인데 왜 들어와 니들이 못 들어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헬기 그 파일럿이 조종사가 그럼 알았어 하고 순순히 또 말을 들어. 안 뜬 거야. 예. 안 떴어. 자기가 봐도 이상하거든. 국회로 왜 가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회로 갑자기 가라니 이게 네. 명령에도 계획에도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헬기 조종사도 알았어 하고 기다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5분 뒤에 누군가가 다시 또 쫙겠지. 그러니까는 헬기 거기서 그쪽에 그 대대에서 네. 대대에서 그러니까 다시 수방사 그 작전 통제실에 또 독촉을 했나 봐요. 우리 들어가야 된다고 그 허가해 달라 승인해 달라 그랬더니 그 작전 통제실에서 안 된다 이거 미계획인데 목적을 말해라. 국회 지금 왜 간다는 거냐. 갑자기. 그래서 안 된다 했더니 그다음에 이제 한 30분 뒤에 애초 계획보다 30분 뒤에 일단 헬기가 무조건 뜹니다. 그냥. 수방사에서는
커트 승인이 안 계속 됐는데 이제 통제를 하고 또 있었는데 얼마나 해서 깨졌겠어. 그렇겠죠. 지금 네. 뭐 하고 앉았느냐고 지금. 뭐 고함 치고 난리가 났겠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떴어 12대가. 뜨니까는 작전 통제실에서 난리가 난 거지. 야,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도 작전 통제실에서 희한하니까 막 여기를 알아봤을 거냐. 합참에도 알아보고 국방부에도 그렇죠. 알아보고 경위를, 얘네들 뭐냐 예. 도대체 지금 막 들어오는데 격추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봤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수방사의 원래 프로토콜은 승인 안 떨어진 비행체에 대해서는 격추가 경고 사격 그다음에 격추잖아요. 아, 이게 프로토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당연히 예. 그렇지. 하마터면 그때 정말 죄도 없는 특전사 다 죽을 뻔했어. 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예. 얘가 그때 당시에 계엄 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얘가 이제 자기가 지시를 한 거야. 야, 걔네들 뒤로 보내줘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30분 늦게 국회 운동장에 내린 거지. 이미 그런데 그때는 보좌진이나 국회의원들 담 넘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들어왔었던 거고. 일을 30분만 더 일찍 왔었으면 어떻게 네. 됐겠느냐.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세상이 왔을 아니 수도 가장 있어요. 부유한 독재 국가가 됐겠죠. 그렇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나 그래서 가장 그때 또 의심이 들어, 저 이해 못했던 게 수방사령관은 이진우 사령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내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했던 인물인데 왜 그럼 가장 중요한 헬기 진입 통제하는 작전 통제실을 갖다가 조치를 안 해놨을까? 야, 우리 헬기 들어올 테니까 그 막지 말고 그냥 놔둬. 그럼 작전 통제실장이 뭐 대령이라던데 왜요? 뭐 뭔 일 왜 그 갑자기 오밤중에 그 헬기가 들어가는 걸 놔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네. 일인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말을 안 했겠지. 말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뜨면은 들어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뭔가 그 영적인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들 전부 다. 막연한 상상만 가지고. 막연한 네. 상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어떤 하늘이 네. 우리를 도와줄 거야라는 영적인 믿음 하나로 다 그냥 그 조치도 안 해놓고 그냥.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헬기가 30분 늦게 못 뜨는 바람에 조종사들이 뜨지 말라고 하니까 그럼 알았어 하고선 땅 위에서 그냥 뱅뱅뱅 그리고 기다리고만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엄, 이 내란이 실패했던 거예요. 야, 그 내란 실패의 그 역동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 언론 보도로 속속 알려지는 걸 보면은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프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그때 들어온 이제 국회에 난입한 이제 계엄군들도 보면은 그렇게 일부 뭐 유리창 깨고 그런 거는 그 정도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뭐 야 아무것도 하지 마 하고 그렇겠죠. 이렇게 말하고 좀 어설펐잖아요. 그래 총이나 뭐 이렇게 뭐 야간 투시형 이런 걸 그렇죠. 굉장히 예. 뭔가 차림은 되게 뭐 있어 영화 보이는데 같은 그러니까 네. 멋있었는데 하는 것 본인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임무가 이건지 알고 현장에서. 예. 그렇지. 야 우리 보고 이걸 하라는 거야 지금? 이걸 하라는 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일부러 뛰지도 예.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정말 몇몇 놈들은 치밀하게 정말 작전을 세웠던 것 같아.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민간인 노상원, 맞아요. 그 네. 점쟁이 이 양반은 9월부터 이 그 HID 특수 요원들을 갖다 뭐 차출을 하라고 네, 그런 그 수사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9월부터 왜냐하면 노상원이라는 그 전 정보사령관이 외곽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번 계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어떤 그 지휘격이 아닌가. 지휘관 네. 역할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점이라는 공통 이제 코드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아마 이걸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그날 왜 그럼 그날 23일이 왜였었느냐 평일이었었는데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 좀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보도를 보니까 뭐 정보가 좀 새고 있다라는 김영현 전 장관의 우려가 아마도 그날을 이제 기일로 잡는 촉발하는 계기가 됐던 것도 같던데. 그러니까 어디서 새고 있으니까. 네, 정보가 야, 새고 더 세면 있다.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얘기 들어봤더니 김병주 의원하고 예비역 장선들이 시국선언 같은 걸 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두고 아마도 군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니까 예. 이게 셀 수 있다. 우리 작전이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우발적으로 나름 고른 게 아닌가라도 싶은데 여하간 그 계획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것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전 예. 또 이제 한국적 특성인 것 같은데 예. 군에도 보면
군인도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파벌이란 게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참 특이한 게 고등학교 파벌이 또 여기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 충암파라고 예. 이거 한국에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거는. 예. 파벌과 순혈주의, 그러니까요. 언론도 예. 마찬가지고 군도 그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육사 출신, 그것도 육사도 그냥 저 어디 뭐 이런 데는 아니고 수방사나 특전사 뭐 이런 아주 그 우리만이 최고의 그야말로 정예야, 성골이야 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야 이번에도. 합참 의장이 지금 해군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뺀 거죠. 뺀 네. 야, 해군은 여기 해군이 여기를 이 곳에 어디 해군이 끼려고 해 하고 배는 안 뜨니까요. 보니까. 그렇지. 네. 합참도 제외시키고 육군의 최정예만 진짜 그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나라를 지키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고 그 믿길 수 있는 그 잔당 그 파벌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자기네들끼리만 하려고 하니까는 다른 데는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협조가 안 된 거지.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작전 통제실 헬기 그것도 협조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애들이야 쟤네들은. 네.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말 육사 출신 막 이런 것만 믿다 보니까 육사가 아닌 사람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얘는 하나회가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것 때문에 그것만 믿고서는 해서 이 어떤 그 계획을 갖다가 치밀하게 짜지 못하고 네. 우리들만 아니까 그냥 나머지는 그냥 다 영적인 하늘이 도와줄 거야라는 믿음만 영적인 믿음만 갖고서는 그냥 이 일을 벌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다 충암고 특정 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이것도 참 미안해요. 고교 선후배면 학교 같이 안 다녔는데도 야 해보자 거사 도모할 수 있는 문화라는 게 놀라운 거죠. 네. 뭐 근데 그거는 뭐 한국적인 그 어떤 문화에서 저도 사실 제 고등학교 후배라면은 좀 정은 가지 않나. 아니, 그렇죠. 예.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중대 거사를 할 때도 고교의 학맥이 작동하고 심지어는 그 고교생 현직 고교생들 무슨 죄가 있다고 교복도 못 입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그런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파벌 뭐 일부러 그러니까 그렇게 우연히 충암고 출신이 그렇게 모였을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자기 말한 대로 충암고 출신이니까 네가 내 후배야? 충암 고등학교 후배야? 그럼 내가 너는 키워줄게. 뭐 너 생각을 한번 그럼 말해봐봐. 그럼 생각이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했을 수 있겠죠. 뭐 그렇게 혹시 뭐 교가 부르고 그런 거 아니겠죠? 작전하기 전에 불렀을 가능성도 있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고위 관직에 계신 분들이 고등학교 선배들이 가끔 전화 올 때가 뭐냐면은 전화 와서 딱 한마디 합니다. 교영아 교가 재창. 그러면 술자리에서 한창 마시고 스피커폰으로 교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 나도 우리 고등학교 동기들 지금 한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거든요.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연말엔 막년에 송년에 틀렸다고 했고 신년에 뭐 이런데 매년 보면 끝날 때 되면 거기서 길바닥에서 창피해 죽겠는데 거기서 교가 막 부르고 앉았어. 아무튼 사정이 이러한데. 근데 이거 얘기 좀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지금 상황이 지금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다 이겼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제 국회에서 가결됐으니까 헌재는 빠르게 심리해서 결론 낼 거야. 예.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다 텔레비전으로 본 만큼 그 범죄 현장을 봤으니 이거는 빼박이야. 어쩔게 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구 기자는? 아니 지금 보니까 위기의 징조들이 좀 많이 보여요. 왜냐면은 일단은 그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사람이 수사에 임할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는 탄핵 심판정의 서류 접수조차도 송달이 안 되는 걸 보고선 철저하게 지연하고 미루는데 검찰총장이 아니고 헌재 말하는 그는 헌재에서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대응을 두고 얘기하는 건데 윤석열을 그런 이제 그 범무지랭이가 아니잖아요. 이런 지연 전략을 통해서 분명히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좀 깔려있는 우리가 뭐 법률적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를 갈래잖아요. 하나는 헌재에서 이제 탄핵이 되는 탄핵 심판이 있고 하나는 내란죄라는 형사 재판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두 갈래가. 일단 이 두 개 다 도장을 찍어줄 최종 승인자는 지금 어쨌든 윤석열이 지금 직무 정지 상태니까 한독수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렇죠. 한독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사정이 돼버리긴 했잖아요. 그런데 한독수 권한대행이 이제 선의에 나라가 안 그러면 절단 나니까 윤석열이 다시 돌아오면 그 불확실성을 국제사회가 한국을 인정을 하겠느냐. 전혀 인정 못하겠죠. 그러니까 그거 나라가
나락으로 가니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관료 출신이고 경제관료 출신이고 이걸 갖다가 놔두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막연히 했는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본인이 피의자 상태잖아요. 내란 그렇죠. 뭐 국무회의에. 방조 네. 내지는 그런 어떤 혐의가 있는 내란 어쨌든 굉장히 중한 벌을 받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마 굉장히 고민을 할 겁니다. 뭐 그걸 갖다 욕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내란 특검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국회를 네. 통과해서 상설 특검도 올라가 있고 그 일반 일반 특검도 올라가 특검도. 있고 네. 일반 특검이 이제 엊그제 17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권한대행이 이걸 갖다 그러면은 특검을 그럼 출범 그 임명을 하고 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겠다 정부가 이걸 갖다가 하거나 네. 아니면 윤석열이 과거에 했듯이 거부권을 이제 행사하거나 지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안 하거든. 이 15일 내에 하게 법적으로 기한이 정해져 1월 있기 1일 때문에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1월 1일 휴일이니까 12월 31일까지 하면 되는데 지금 하면 되는데 마지막 날 하겠다. 계속 이 숙려를 한 다음에 그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시간이 그럼 한 열 며칠간을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루 보내는 한시간 거죠. 급한데. 예. 원래 빨리 특검이 출범해서 사건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예. 왜냐하면 지금 검찰하고 공수처가 서로 지금 경쟁적으로 막 싸우고 경쟁적으로 있죠. 하고 예. 기소를 결정적으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검이 빨리 출범을 해서 특검이 기소를 해야만이 윤석열을 기소를 해야만이 이게 국민들이 믿는 그 기소가 공소유지가 될 텐데 잘못하면 이게 죽 서서 개죽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니까 특검도 지금 31일 날 도장을 찍겠다거나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때 이제 하기 말하겠다라는 거고 뭐 지금 그때까지 미루겠다는 거 보니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상설특검도 지금 이거는 더 일찍 10일 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벌써 한 지금 열흘 정도 지났잖아. 그러면은 먼저 흘러가야 되는데 첫 번째 스텝이 그럼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럼 오케이 상설특검 임명했으면 통과됐으면은 상설특검을 갖다가 그럼 추천을 그럼 정부에다가 해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법에 지체 없이 하도록 돼 있어요. 바로 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라는 게 아까 그 뭐 15일 이내 뭐 5일 이내 이렇게 해라 기간을 딱 정해준 게 아니고 지체 없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1년이 가도 지체 없이 나는 하는 중이야라고 밀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흘 지나도록 이걸 갖다 의뢰를 안 하고 있어요. 국회에. 안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스텝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왜 안 하느냐 이거지. 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헌재 재판관 이제 3명 임명하는 것도 27일 날 이제 뭐 민주당은 하겠다는 거죠. 네. 민주당에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 끝나고 보고서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한 3, 4일 내로 권한대행이 그걸 갖다가 임명 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12월 31일로 이제 몰려 있습니다. 막판에.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한덕수가 그거 하겠느냐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하면은 뭐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한덕수 입장이라면은 내가 빵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그리고 빵에 들어가면 어쩌면 꽤 오랜 기간을 매우 오랜 기간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뭘까? 내가 민주당 말을 지금 다 들어줘서 도장 찍어주고 다 동의해주면은 내가 빵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는 검찰이나 어쨌든 그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문제지 정당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네.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거네. 그러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상당 기간 이게 어쩌면 영원히 내가 지은 그때 입 다물고 있었고 암묵적으로 협조했던 죄를 면할 수 있는 거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잘못하면 윤석열이 지금 어쨌든 체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지금 서둘러서 체포하면 오히려 그게 약이 아니고 독이 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체포하면 일단 국민들 입장은 다 야 윤석열 왜 저렇게 지금 백주대나들 돌아다니도록 놔두냐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체포를 해버리면은 48시간 내에 영장을 쳐야 되잖아. 구속영장을. 아니면 풀어줘야 되고
대통령을 현직 대통령을 갖다 체포했는데 구속 안 시키고 그냥 다시 풀어주고 아이 고생했어요 하고 이틀 만에 야, 그렇다고 한다면 놔둘 되게 수가 없지. 그건 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음. 공수처가 지금 어쨌든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수사는 공수처가 그럼 영장을 칠 텐데 그럼 구속영장을 치고서는 구속영장 게 20일이니까 20일 내에 분명히 기소를 해야 돼. 그렇죠. 이것도 기소 안 하고 이거 우리가 기소하면은 기소권은 또 공수처는 검찰의 없을 고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검찰에 네. 넘겨야 되니까 그리고 공소유지가 검찰로 넘어가니까 그럼 다시 윤석열을 검찰로 믿을 수 없는 검찰에 넘겨줘야 된다는 이 딜레마가 생겨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섣불리 체포했다가는 그 전에 특검이 출발을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 한덕수가 언제 도장을 찍을지 모르고 한덕수 만약 도장을 안 찍고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탄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로 넘어가서 이 사람한테 이제 다시 또 이걸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그때 특검이 출범을 안 하면은 윤석열이 검찰 휘하에 들어가서 검찰이 공소유지를 재판을 맡게 되는 이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네. 시간이 지금 그래서 급하다는 거야. 지금 봐서 그러니까 민주당도 전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덕수한테 어떻게 압박을 가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신 잘 생각해라. 만약에 당신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 다음에 최상목 지금 서로 아무도 못 믿는 상태거든. 이 내부에서는 당사자들끼리는 네. 내가 사는 게 최우선이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잘 생각해라. 그 다음에 최상목이 부총리가 이어받을 텐데 최상목이 만약 예를 들어서 바로 취임하는 그 권한대행 이어받는 날 바로 특검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3명 동의 임명하면은 당신은 한덕수는 죄가 추가가 되는 거다. 내란에 더 협조한 혐의가 있는 거로 그 인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렇지. 네. 그렇게 아마 협박이란다. 압박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지금 어떻게 될지. 물론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독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야 그럼 내가 민주당 하라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나중에 혹시 예. 나중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나 사면해주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이 복잡하겠죠. 머릿속에. 그런데 네. 뭐 그거는 뭐 정당이 약속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맞습니다. 해서도 네. 안 되는 문제고 한덕수는 물론 굉장히 물어보고 싶을 거야 지금. 네. 내가 하라는 데 다 할 테니까 이게 사면해주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걸 민주당이 지금 제안할 수 있는 건 그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민주당에서 전략을 잘 채워서 나중에 정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지 않도록 압박할 때는 지금 영 봐서 저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엊그제 그 6개 법안 네, 양곡관이나 이거 비롯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자 이거는 31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빨리 결정을 해라. 당신 압박을. 네. 압박을 안 그러면은 우리 당신이 아닌 것 같으면은 빨리 다음 선수한테 최상목 부총리한테 넘겨줘서 거기서 판단을 받고 여기서 만약 하면은 당신은 정말 큰 죄가 되니까 그 각오를 하고 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빨리 결정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것도 안 찍을 거면은 우리 바로 탄핵 지금 절차를 들어가겠다라고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전략을 잘 짜야 될 테고 어쨌든 간에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하루가 좀 막 하루 상관이에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어느 기관이든 구속하면 20일 내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특검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구속기간 전에 특검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못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 때문이잖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주 일주일 뒤에 그럼 27일, 28일 이때쯤에서 공수처에서 윤석열을 체포를 했다. 네. 그럼 29일쯤에서 자 우리 영장 쳤어. 그러면 29일부터 20일이면 언제야? 한 1월 그렇죠. 뭐 이제 20일쯤에 네. 그 기한이 데드라인이 거기잖아요. 1월 20일 이전에 특검이 출범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공수처가 아이고 환영합니다 하고선 넘기고 특검이 윤석열을 기소하는 이 아름다운 과정이 딱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상관으로 지금
언제 추상목으로 그러니까, 넘기느냐 마느냐 이게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예. 속내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적 요구는 체포를 하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 시점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관기관 간의 연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불길한 뭐 징조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좀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 지금 대통령실과 그러니까 윤석열 측과 그다음에 행정부 그러니까 한덕수 행정부라기보다는 한덕수 네. 그다음에 당 그리고 검찰까지 전부 다 이런 어떤 하나의 그 목표가 그 이해관계가 딱 떨어진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이게 이번 그 탄핵안 만약 뭐 기각이 되면은 그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 만들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의원들을 그 말이 되나 그게 상식적이지가 않죠. 상식적이지 않지. 자기가 입법부 헌법기관인데 똑같이 도로당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어쨌든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지를 당연히 알 거야.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걸 말하는 거는 탄핵 기각됐을 때 진짜로 그걸 하자는 게 아니고 당장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은 옛날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할 때 국회로 돌아오잖아요. 네. 재의결 다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200표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8표가 필요한 거잖아. 8표 잘 가고 잘들 생각해라 국민의힘 의원들. 잘 생각해라. 이걸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부 표단속이다. 그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그 기저에는 그게 말이 된다고 그렇네요. 검사 출신 그게 내부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이해가 확 되는 상황인데 아닌 게 아니라 김상우 의원처럼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상대로 사회적으로 극우 인사들 같은 경우에 백색 테러 위험까지 지금 불거지는 상황이잖아요. 직권남용으로 좀 그 고발한다는 거 아니야. 야, 그 내부적으로 단속하고 바깥에서는 또 그렇게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게 결국 국민의힘이 목표가 분명해 보인다. 예. 탄핵이 또 이제 어그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정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여의도에서 만났던 군중들인 것 같아요. 홍상훈 선배도 굉장히 이렇게 그 감정이 많이 복받쳐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 느끼셨습니까? 이게 그날 그러니까 처음 이제 탄핵안 기각된 그 첫 주 토요일 날 어쨌든 이쪽 그 겸손 그 김어준 방송국에서 거기서 사실 나이가 내가 제일 많거든요. 제일 노땅이야. 내가 제일 대장이야. 아니 나이상으로는 내가 제일 대장이야.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회의를 이제 쭉 하는데 어쨌든 거기 이제 진행자가 그 김어준 공장장은 뭐 아침에 이제 하니까 하고 이재석하고 홍사훈 이제 그 KBS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진행 자체는 사실 이재석이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차분하고 겸손한 말씀이십니다 지금.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딱 보면은 이재석은 AI야. 딱 그 자판기 같은 형태. 자판기고 하여튼 내가 봐도 야 맞아 저렇게 차분하고 제2의 손석희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반해서 저는 약간 좀 거칠잖아요. 그리고 좀 좋게 말하면 인간적이고 맞아요. 터프하고 인간적이시고 인간적이잖아. 그래서 진행은 그러면은 그 아침에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날. 누가 할 것인가? 오늘 그러면은 그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오후부터 이제 생방송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날이니까 그래서 이재석이 이제 그 차분하게 진행을 잘하니까 이재석 기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밖에 국회 그 시위가 집회 현장을 좀 누가 나가야 되는데 날도 추운데 그래서 찾아봐요. 그러니까 날 쳐다보더라고. 사전 모의가 있었네. 보니까 제작진 사이에. 보니까. 그럼 내가 나가지 뭐 나밖에 없구만 뭘 물어봐. 그걸. 그렇다고 김어준이 나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럼 내가 나가야지 그랬더니 그때 막 열화와 같은 그 박수 역시 홍사훈이다 막. 빼지 않는다. 그래서 그날 하여튼 그래도 엄청 추웠거든요. 엄청 추웠어. 맞아요. 날이. 그래서 그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T자로 도로가 돼 있잖아요. 누군 왕자라 그러던데. 왕자. 왜냐면 중간에 도로 이렇게 보니까 왕자로 됐다. 국민이 왕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그래서 거기 가서 현장 중계를 하는데 이게 그날 이제 저 뉴스공장에서도 그 데이터로 하는 그 현장 중계, 그 이동통신 하루로 하는 현장 중계 그걸 카메라 장비를 샀어요. 몇 천만 원 주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카메라 감독도 한 명 이제 붙여서 빌려서 운영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데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거야. 현장에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 외곽 쪽으로 이제 빠져서 좀 사람들 덜 모이는 데를 간다 해서 우리는 하필이면은 저 파천교 그러니까 국회를 정면으로 어딘지 바르고 알아요. 예, 왼쪽으로 끝으로 가서 이제 파천교 거의 끝부분까지 간 거예요. 어. 거기 가니까 좀 터지더라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계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는 약간 좀 나중에 보니까 국회를 정면으로 한 가운데 중변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른바 그 포진하고 MZ 있고 1년에는 독립군들이 다 거기 이제 분노에 못 참고 뛰어나온 독립군들이 다 거기 있었고 이 파천교 양쪽으로는 약간 좀 노땅 이쪽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생생함이 좀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 끝부분으로 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분위기 좋았죠.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장에서 하니까 중계도 하고 예. 나도 중계도 물리고 여기 현장 분위기도 물려주고 그랬는데 딱 김건희 그 특검 이제 부결되고 퇴장해 버리니까 그때 이제 다 낙담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나 보다. 안 되로 역시 저 성을 못 넘는구나. 네. 국민의힘은 역시 무조건 지키는구나. 예. 국민보다는 윤석열이 역시 중요하구나. 윤석열보다는 자기들의 안위가 중요하구나.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저도 물론 그랬고. 네. 정말 물 밀듯이 막 빠져나가더라고. 사람들이 너무 실망한 거죠. 아이 술이나 마시자 뭐 이런 기분이었겠죠. 딱 막 다 빠져나가니까 우리도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조금 더 연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갔는데 막 안 되니까 아이씨 우리도 접자. 아이 틀렸다 야.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틀렸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던 찰나에. 네. 그래서 이제 접고서는 이제 차가 저쪽 그 반대쪽에 있었으니까 네. 그쪽으로 이제 쪽 가다가 국회 중간 이른바 그 응원봉들을 만난 거예요. 응원봉 부대를 만나셨군요. 거기는 네. 그때부터 막 신난 거야. 오히려 그때부터. 낙담하지 않고 그분들은. 네. 그걸 내가 딱 그 이렇게 코너를 돌아서 딱 봤거든요. 그때 정말 울컥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치고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 그들은 다시 시작이다. 저 젊은 그야말로 우리 딸내미 애들 그 세대들이 막 눈물 흘린 애들도 많이 있었죠 그때. 현장에서. 그렇지 왜 안 흘리겠어? 그 친구들이라고 이게 얼마나 낙담이 안 됐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를 북돋아 주는 거야. 좌절하지 마라. 실망은 개나 줘버려라. 그러면서 어른들보다 낫네요 훨씬. 네. 그러니까 우리 사실 구기자도 이제 거의 꼰대 세대로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젊은들이 좀 철없다. 네. 정치에 관심도 없고 나 때랑은 다르다 이런 그렇지. 구별 차별화를 하죠. 예. 이 상황을 보고 정말 그 대학가에 대자보도 하나 안 묻고 정말 우리 때하고 다르다. 쟤네들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사냐. 우리가 쟤네들 사상을 만들어줘야지 그나마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번에 그거 느꼈어. 진짜 느꼈어요. 자기들이 살아갈 세상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바꾸고 있구나. 어른들이 못 바꿔줄 걸 뻔히 아니까. 소름이다 소름. 예. 어른들은 이거 못 바꿔준다. 저거 봐라. 탄핵안 투표도 안 하고 그냥 퇴장해버리지 않느냐. 무슨 북한처럼. 저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우리가 스스로 바꿔야 된다. 네. 라는 걸 그 친구들이 보여준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그 응원봉, 네. 그 아이돌 그 노래, 그 삐딱하게 나는 노래 그렇게 좋더라고. 나 몰랐었는데 원래 좀 삐딱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 노래가 제목을 몰랐어. 근데 그 구글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 또. 음악을 이제 청취해가지고 제목을 알 수 있게. 예. 그리고 응원봉 그것도 처음엔 난 야광봉을 알았는데 그게 아이돌마다 다 그 응원봉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알았었어 원래? 저도 잘 몰랐죠.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다 그렇게 부르면서 막 그 퉁퉁 뛰면서 얼굴에서 눈에서 눈물을 흐르는데 소리 높여 이 노래 부르면서 탄핵 체포하라 막 이걸 갖다가 정신 차려라. 그리고 국민의힘들 의원들 빠져나 퇴장했던 의원들 다시 들어가 투표해 그걸 갖다가 이 친구들이 막 외치는데 거기서 정말 내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때 이
야, 다 틀렸다. 야, 술이나 마셔가자. 이 생각했던 거 정말 창피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어른들이 예, 부끄러웠던 거죠. 어. 네. 이게 정말 그 대한민국의 힘이구나. 이게 있는 이상 절대로 저 절대 친구들이 무너지지 이기지 않는다. 못한다. 예. 이기지 못한다 절대로. 이 싸움을 이렇게 즐겁게 싸우는데 그리고 네. 젊은 세대가 이렇게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거 시간 싸움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서 다시 한번 중계차를 그렇죠. 이제 물려서 하셔고 물려서 예. 포기하지 말자. 이 친구들 봐라. 이 친구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다. 세월호 때 세대들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지금 맞아요. 큰 거잖아. 네.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가 우리가 딱 어떻게 10년 됐는지 만에. 다 봤지 예. 않느냐. 예. 그러니까 절대 어른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우리 믿지 믿으면 안 않는다. 된다.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만들 테니까 니들은 빠져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감동을 먹고 음. 그 감동을 갖다가 이제 해서 이제 그 충정로 이제 그 경공 그 뉴스공장으로 들어갔어. 그때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탁현민 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추워서 덜러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야겠다고 이제 밥도 못 먹었으니까 그때. 그래서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기 탁현민이 방송 거의 끝 막판 무렵이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 왔는데 잠깐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막 그 생각이 떠오른 거야. 그 감정이 예, 다시 예. 저 원래 독한 놈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잡놈이거든 나는 원래. 그래서 원래 그런 감정 잘 못 느끼는데 야, 거기서 왔구나, 정말 갑자기 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걔네들 눈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이 떠오른 거야. 걔네들 눈이 그 얼굴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내가 약간 좀 운 건 아니고 네. 울컥 그냥 울었다고 하세요. 그냥. 아니 울컥 네. 울먹도 아니고 울컥해서 그 다음날 내가 또 집회 현장에 나갔더니 토요일날 또 나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그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져 여성들이 그것도 20대 막 이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야. 아 이제는 알아볼 그게 궁금했거든요. 알아볼 이유가 없었는데. 왜냐면 40대 이상 선배 모르는 사람 없는데 20, 30대는 그렇지. 선배를 모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이름은 모르더라고. 야. 이름 모르는데 그 울먹 아저씨. 야 울먹은 아니야. 울컥. 울먹과 울컥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하여튼 그 세대들한테 내가 정말 다시 그 젊은 세대들한테 다시 정말 그 큰 믿음을 갖게 됐고 희망을 정말 거기서 갖게 됐습니다. 네. 아빠 엄마들이 안 바꿔줘도 되겠구나 얘네들 세상을.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정말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은 예. 그 파면과 탄핵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형세가 심상치 않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당사자인 본인 스스로 자체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니까 우리도 포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또 됩니다. 상황이. 굉장히 되죠. 지금 만약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 돌아오면은 일단 그런데 저는 네. 어떻게든 그 상황이 지금 하여튼 저쪽에서도 목숨을 걸고 지금 다시 하겠죠. 대통령 돼서 돌아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잖아. 김건희나 윤 씨나. 그러니 이 상황에서 이쪽도 목숨을 걸어야 될 판이고 누가 이기겠느냐. 그때 헬기가 못 떴듯이 하늘이 도왔듯이 또다시 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네. 그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무너지겠느냐라는 저도 어떤 영적인 믿음은 있어요. 영적인 믿음이 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다시 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은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명사회 일단, 이전으로. 그렇죠. 지금 이거 보세요.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제가 이 책에서도 기술한 전부 다 나온 게 그 윤석열 때 경제가 어떻게 거꾸로 가갖고서는 철저하게 반시장적으로 가서 지들은 말은 시장적이라고 했지만 내용은 철저하게 반시장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경제를 이 개판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여기서 가뜩이나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이라는 그 자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윤 씨와 김 씨의 세상이 돼버린다면은 그걸 국제사회가 한국을 갖다 상대를 하겠느냐는 이거지. 외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면에서 파트너로다가 인정을 하겠냐 이거죠. 저 정도의 그렇죠. 수준의 국가를. 아마 지금도 요즘 환율 막 지금 뭐
1,450원 막 그러니까요. 뚫느니 왔다 갔다 금융위기 하는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데 이거 그 다시 환난 그 특히 환율이 지금 제일 나는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환율이 지금 그 왜냐하면 밤에 외환시장 낮 동안에는 어쨌든 우리 경제부처가 아직은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환율 방어를 지금 굉장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대놓고 말할 수는 없을 테니까 만약 정부 우리 금융 당국이 지금 우리 환율 원화 가치가 워낙 떨어지니까 우리 그 달러 지금 풀어갖고서는 지금 환율 방어하는 중이야. 이래버리면 순식간에 지금 무너지는 거거든. 한국 정부가 저거 정말 후달리는구나, 급하구나.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은 미국은 환율 조작국이라고 그래서 말을 하지만은 네. 환율 조작 그 방어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일본도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안 하는 나라 없어. 네. 그렇죠. 대놓고 말을 할 수 없을 뿐이지. 낮 동안에는 이게 1,450원 아래로다가 쭉 계속 방어가 되거든요. 맞아요. 밤에 안 돼. 예. 여계 시장에서는 50원 막 뚫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 이거지. 이 실탄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4천억 달러까지는 방어를 외환 보유고를 갖다가 적절히. 4천억 달러를 예.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 앞에 첫 번째 숫자가 4자가 아닌 3자로 만약 변한다. 3자로 변한다. 그러면은 한국 시장에서 밖에 있는 그 침 흘리고 있는 환투기 헤지 펀드들이 하이에나들이 이 먹잇감을 굉장히 통통한 먹잇감이잖아요. 그렇죠. 어디 네. 한국 정도는 경제 규모가 돼야만이 이 헤지 펀드들이 먹을 생각을 하지. 제3세계 국가나 아주 취약한 국가들은 먹을 것도 없어. 해봤자 한국 정도가 돼야만이 먹잇감이 생기거든. 그리고 뭐 이런 말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은 이 책에 다 그 부분이 좀 기술이 네. 돼 있지만은 한국 정도 경제 규모가 되는 국가가 한 이참에서 하나 무너져 줘야만이 다른 나라가 살아. 그렇거든요. 과거 외환위기 때 우리가 태국이 작살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우리가 버텼던 버텼던 거고 지금도 지금 전 세계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지금 간당간당 하고 네. 아시아도 그렇고 서로 지금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누가 상황이잖아요. 먼저냐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둥바둥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 규모가 꽤 있는 그걸 우리는 중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이 될 가능성 큽니다. 어쨌든 미국의 첫 번째 타격이 중국일 그렇죠. 테니까. 네. 트럼프 이기에는. 네. 한국이 그럼 먼저 그 희생양이 될 가능성 큽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런 내부적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약 다시 또 제2의 윤석열 시대가 돌아와서 또 다시 분명히 계엄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은 없으니까. 네. 환율부터 시작해서 이 외국의 헤지 펀드들이 이 절호의 기회를 큰 돈을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은 물론 나락으로 가겠지. 놔두겠느냐 이거지. 저는 근데 이제 복귀 시나리오를 두고 많은 분들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개인적인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법조인들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대형 로펌에서 이 관련된 안건을 놓고 얘기를 했다는데 예. 그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재 심리가 진행 중인데 헌재 심리를 멈출 수도 있다. 왜냐면은 지금 그 검경이라든가 공수처 수사 범죄 혐의가 내란죄라는 어마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내란 수객이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네. 무기금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헌재 절차를 멈출 수도 있는 중형이 선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형사재판을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의견을 주장하는 법리적 의견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그런 법적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윤석열 측에서 네.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그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지금처럼 형사 재판이 같이 네. 진행될 때는 형사 재판을 먼저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예. 탄핵 심판 절차가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야 된다가 아니고 지켜볼 수 그렇게 할 수 있다. 중지할 수 있다라고 중지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이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 재판 끝난 다음에 이거 탄핵 이어가야 된다. 심판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헌재에서 지금 탄핵 심판 심리는 이제 시작을 했고 27일부터 이제 준비기일 들어간다니까. 근데 중간에 만약 이걸 갖다가 말씀하신 대로 그 대형 로펌에서 이거는 사형이나 무기 같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본 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 만약 이걸 계속 우긴다면은
그러니까 헌재가 빨리 9명이 돼야 돼. 일단 그러니까요. 9명이 빠르게 돼야 되고. 신속하게. 예. 만약 그런데 형사 재판이 다 끝나려면 대법원 3심까지 가려면은 그럼 뭐 사실 임기 다 끝나고 나서 재판만 받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 사이에 그럼 계속 나라는 네. 그럼 나라는 그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그냥 계속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 그러니까, 다시 네. 윤석열 다시 대통령을 직무 복귀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지가 돼 있으니까 이미 심판 절차가 진행 몇 년을 중이니. 몇 년을 갔다 그러면 네. 그 대통령도 없이 그냥 권한대 체제로다가 아무 결정도 못하는 어떤 정책을 펼 수도 없는 그런 체제로 그냥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근데 또 이제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절차를 더 무서워할까? 예. 탄핵 심판을 무서워할까? 아니면은 말 그대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무서워할까? 저는 동물적으로 후자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윤석열이 아니라 네. 김건희가 김건희가 그렇죠. 제일 예, 무서워하는 게 네. 그거지. 결국 그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사기관에 자기를 구속하려고 한다는 걸 목적을 명백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구속이 되는 순간 뭐 사실은 우리 국민들 끝나는 같은 거죠. 경우에는 네. 상황 종료로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란 특검이 그 상설 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빨리 이게 출범을 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검찰이 지금 행동이 매우 수상스럽잖아요. 처음부터 수상스러웠지만은 중간에 이걸 갖다 윤석열을 갖다가 잠깐 그럼 공수처에다 사건을 이첩시키겠다 네. 했을 때 그때도 사실 다 네. 넘긴 게 아니잖아요. 반만 넘겼잖아. 김용현이나 뭐 군수뇌부들은 자기들이 다 잡고 있었잖아. 저걸 왜 넘기려면 다 넘겨야 되는데 왜 안 넘길까? 무슨 꿍꿍이가 또 분명히 있는 걸 거야. 그렇지만은 네. 반이라도 넘긴 게 어디냐. 특히 수개를 넘긴 거는 그래도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날 바로 경찰하고 국방부 압수수색 들어간 거 네, 봐요. 조사본부하고 국수본부. 네. 이거 봐서는 검찰은 절대로 여기서 국민들 편이 아니다. 네. 절대 국민 편 아닙니다. 지금.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제가 수사기관 출입을 좀 오래 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검찰을 무서워할까, 경찰을 무서워할까, 공수처를 무서워할까? 검찰을 제일 무서워.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 왔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론이 약간 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아마도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된 거를 웃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네. 검찰이 넘겼다는 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공수처가 저거 수사 못한다. 더군다나 주요 핵심 그 범죄자들인 김용현부터 시작해서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군 수뇌부들 특전사령관이나 전부 다 검찰에서 확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안 풀어준 거거든. 안 넘긴 거거든.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사한 자료 공수처에서 모르면은 절대 그 윤석열 혐의를 갖다 100% 입증 못한다. 네. 그리고 검찰은 이거 공유할 생각이 없거든요. 공유 안 해도 되게 돼 있거든 그냥. 절차상으로는. 그렇죠. 네. 공유할 생각도 없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 탄핵 정국 속에서 마련한 토요 특별판 홍사훈 선배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미래 희망도 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울컥했던 장면에서는 미래 희망을 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우리 국민이 보통 국민입니까? 그러니까 예. 뭐 화이팅 해야 돼. 힘내가지고 그 20대, 30대, 10대들의 예. 초롱초롱한 눈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는, 내가 그 말을 못했다. 제가 하여튼 이 상황이 지금 엄중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건 이긴 거 아니다 지금. 쟤네들도 지금 목숨 걸고 나설 판인데 그럼요. 당연히 목숨 걸고.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페이스북에 좀 글을 제가 썼잖아요. 그게 좀 알아요.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거 보니까는 그 커뮤니티 20대 뭐 커뮤니티에서 뭐 욕 나오면서 왜 욕이 안 나오겠어? 욕 나오면서 광화문에 좀 쉬려고 했는데 다시 나가야겠다. 응원봉 어딨어? 이거 찾고 있더라고.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네. 가장 큰 힘이에요. 어떤 힘보다도 가장 큰 힘이 그겁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섣부른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의 반대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돌리는 것도 그게 가장 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이렇게 중대한 얘기하면서 가벼운 생각하면 안 되는데 홍사훈세가 심지어는 20, 30대 지지까지 받는다? 우리 방송은 더 어려워지겠다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아니 그나마 제가 좀 나이는 가까운데 선수를 쳤어야 되는데 못 쳐가지고 지금 더 어렵게 된 것 같아가지고. 몽따주 사람 내가 지금. 더 젊어 보여.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홍사훈 선배 멋진 활약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의 정치비상구는 월요일 오후 4시에 여러분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40만 돌파 홍사훈 선배 등에 업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